네, 편안히 쉬셨습니까? 그러면 서울은 학교다. 어, 서울중구청과 손농문화포럼이 협력한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2주차 두 번째 시간, 국제감각과 역사 거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제감각과 역사 거울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거울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닌데 중국에서는 가장 훌륭하신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당태종 이세민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시성 싸움으로 유명하죠. 그 당태종 이세민이 그 이제 가장 애끼던 신하 위증의 죽음을 단식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삼감지계다 했는데 이 삼감이라는 것은 이 감자가 거울 감자거든요. 또는 삼경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거울이다. 인간은 세 가지 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리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으니까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가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은 천하의 흥망성쇠와 왕조 교체의 원인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일찍이 이 세 가지 거울을 구비한 덕분에 허물을 범하여 쓰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동경이죠. 구리거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 핸드백 속에 거울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자이기를 거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여자고 남자고 간에 항상 거울을 통해서 자신과의 대화를 해야 되죠. 그 우리나라를 그 월드컵에서 4강으로 이긴 히딩크 감독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선수들이 그 경기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거울을 봐라. 그리고 내가 센터포드면 센터포드로서의 밥값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거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대화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나는 곧 어려워질 것이다. 항상 사람에게는 자기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말하자면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사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책에는 감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통감이다. 그러면 그 감자가 무슨 감자냐면 거울 감자예요. 이게 과거를 비춰서 미래를 내다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세 가지 거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점장의 학부 전공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짐작이 되신다고요? 맞습니다. 역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점장이 하면 우리가 아놀드 토인비를 얘기하는데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데서 미래 예측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 케네디, 이 사람은 그 강대궁의 흥망이라든지 이런 걸 쓴 사람이죠. 왜 역사가 중요하냐면은 곧 있으면 미국이 망할 것이다. 왜? 옛날에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지금 미국과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를 비춰서 미래를 내다본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는 나이스비트가 있죠. 존 나이스비트. 메가 트렌드 차이나라든지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다 역사학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제대로 하면
미래 예측.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역사라고 하지 말고 미래 예측하기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다. 1984년 레이건의 외교연설로 미국은 이제는 대서양 국가가 아니고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을 합니다. OECD 세계 경제의 장기 전망에서도 세계 경제의 중심은 태평양으로 옮겨온다. 그 다음에 미국 타임즈도 50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오고 있다. 통일 독일의 골수왕도 아시아의 21세기를 주도할 대륙이 될 것이다. 자크 이태리 유럽개발은행 총재도 21세기 세계 시장의 중심이는 대서양에서 아시아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를 합니다. 폴 케네디는 15세기, 16세기는 지중해 시대였다. 그 다음에 17, 19세기는 대서양의 시대였고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였다. 그러면 22세기는 오늘나라 시대, 인도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역사를 왜 감자를 붙이냐면 거울이냐면은 과거의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의 시대를 비추어서 인도양의 시대가 올 거를 예측하는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역사의 의미다. 자, 세계 4대 중심지가 어디에 있나요?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였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시대였나요? 그리스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도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원래 신이 지구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것은 원래 골고루 비추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동쪽 나라 말을 서쪽 나라 사람은 아는데 서쪽 나라 말을 동쪽 나라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프랑스 말을 영국 사람은 아는데 영어를 프랑스 사람들이 몰라요. 영어를 미국 사람들은 아는데 미국어를 영국 가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 말을 일본 사람은 아는데 일본어를 미국 가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일본 말을 한국 사람은 아는데 한국말을 일본 가서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프랑스가 세계 제일의 나라였을 때 영국 사람들은 행세를 하면 불란서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란서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문물이 영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 제일의 나라다 그러면 그때라도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제일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그런데 지금 미국 사람들 한국으로 유학 오나요? 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역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였을 때 딴 나라들은 어땠느냐? 우리가 1965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당시 미국의 1인당 GDP가 3,221달러였어요. 베네수엘라가 759달러였고요. 파나마가 475, 멕시코가 440, 아르헨티나 400, 칠레가 316, 브라질이 123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몇 달러이냐면 77.41달러였어요. 일본은 물론 725달러나 높았습니다만은
이 아메리카의 대륙들이 이 아시아 대륙에 비해서 적어도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GDP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을 때 이 밑에 나라들은 안 되느냐? 브라질 왜 안 될까요? 삼바춤이나 추고 맨날 축구나 하고 놀고 먹는데 신의 은총을 받기는 좀 어렵겠죠. 역사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기회는 균등하게, 그러나 그것을 받냐 못 받냐는 그 국민들의 국민성이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북반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 영국 사람들은요, 이 말하자면 해리스 부인 파리에 가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영국 사람의 꿈은 프랑스에 크리스찬 디올 옷 하나 입는 게 그게 꿈입니다. 이 사람은 일생을 거쳐서 그 옷 하나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영국이 영어가 세계어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프랑스의 조종사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반영어법이 통과가 됩니다. 영어를 쓰지 말자. 이게 자존심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순환되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는 세계 제1의 언어인데도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프랑스가 영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서해안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슈퍼 경기에 말하자면 이 서해안 시대가 도래. 항상 역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철새도 동쪽에 있던 철새들이 서해안으로 대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요? 말하자면 뉴욕, 워싱턴 이쪽에 13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영토, 이것을 우리가 서부 개척사라고 그러잖아요. 서쪽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중국도 가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 상하이 안쪽에 동쪽에서부터 지금은 서부 대개발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대세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산업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말하자면 19세기 초만 해도 영국이 세계 최고의 철강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US 스틸한테 당하죠. 미국의 US 스틸은 일본의 신일본 제철한테 당합니다. 일본의 신일본 제철은 한국의 포스코 포항제철한테 당합니다. 한국의 포항제철은 중국의 파오산 제철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파오산 제철은 영국의 타타 스틸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항상 역사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거를 입증을 하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옛날에 박태준 회장이 계실 때 포항제철은 예를 들어서 신일본 제철로부터 계속해서 원조를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일본 제철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포항제철이 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포항제철에 포스코 공대라는 데가 있고 포스코 공대 안에 철강대학원이 있습니다. 철강대학원의 신입생의 4분의 1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포항제철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러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 직원들은 중국어로 공부하러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잖아요. 중국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중국을 모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특정 산업의 메가 트렌드다. 이것이 신이
말하면은 역사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큰 원리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 뭘로 흔들리느냐? 헝그리 정신에 따라서 흔들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가난한 자는 절실함을 의미하죠. 옛날에 포항제철은 신일본 제철을 따라잡기 위해서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을 따라잡았죠.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파오산 제철은 포항제철을 따라잡기 위한 절실함이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은 파오산 제철을 우습게 여기거든. 그 우습게 여긴다는 거. 이게 무시하면 무시한 거로부터 항상 보복을 당합니다. 이것이 천리예요. 시어머니 무시하면 시어머니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며느리 무시하면 며느리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학생 무시하면 학생으로부터 보복당하고 교수를 무시하면 교수로부터 보복을 당합니다. 그 보복의 이치를 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파오산 제철을 하자면은 어느 정도는 경시하잖아요. 그런데 파오산 제철은 죽기 살기로 포항제철을 따라잡겠다고 나서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때요? 감나무 심어서 감나무 심으면 망하고 뽕나무 심으면 뽕나무 심어서 망하고 밤나무 심으면 밤나무 심어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혼란을 자초하는 거다. 이 정부 장려 산업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뭐 하면은 이게 남의 일이 돼버려요. 내 일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절실함이 없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공묘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이 진해지면 바로 뭔가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절실함이 있으려면은 똥통에 빠져서 뭔가 그냥 허둥대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민자의 자립기간은 지참한 돈에 비례한다. 10만 불 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1년 걸린다면 100만 불 간 사람은 자립하는데 10년 걸리고 하나도 없이 간 사람은 바로 자립이 되죠. 어차피 미국에 가서 자립을 하려면은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져야 그때부터 절실함이 생기고 그때부터 자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천당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근육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부자는 절실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원동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순환이치 다시 봅니다.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을 이렇게 보면은요. 개발도상국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선진국은 자만심이 있고, 외국어 교육을 보면은 열심히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그런데 선진국은 외국어 공부 잘 안 해요. 선진 문물 별로 도입 안 해요. 외국 책 쓰지 않아요. 후발국들은 열심히 유학을 가요. 선진국들은 유학도 잘 안 갑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유학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학문 분야를 보면 개발도상국은 이공계를 중시하는데 선진국에 가면 인문학이 대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을 중시하는데 선진국은 서비스업을 합니다. 결혼 선호업종도 개발도상국은 공학박사나 기술자인데 선진국은 판검사, 의사들. 주요 운동도 우리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권투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마당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게 아주 유행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면 골프, 스키, 수영, 승마를 합니다. 청소년의 꿈이 말하자면 개발도상국 과학자나 발명가인데 선진국이 되면 연예인, 체육인이 됩니다. 출산율이 개발도상국은 높은데
애를 안 낳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변합니다. 삶의 가치가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은 일 자체가 삶의 가치인데 선진국은 돈이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반은 선진국형이고 반은 뭐예요? 후진국형이잖아요. 아직도 유학은 열심히 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뭐 인문계가 대세라든지 연예인 체육인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선진국을 앞질러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가 순환하는 이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천석군까지는 뭘로 가요? 우리가 헝그리 정신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석군을 가려고 하면은 측은지심이 없어가지고는 만석군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5만 불, 10만 불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측은지심의 가장 큰 척도가 뭐냐면은 그 입양 아동수, 이게 그 입양아를 수출국이냐 수입국이냐 보면은 미국은 수입국이고 미국은 세계 입양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수출하는 나라 중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 옛날에는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세계 제1의 입양아 수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직은 not yet. 왜? 중국이 입양아를 아직도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 한 측은지심이 그 바닥을 드러내는 한 중국이 세계 제1의 나라는 아직은 아니다. not ye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산업 메가 트렌드 계략 분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보다 선진국가가 일본이고 후진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때 그 나라별로 그 부가가치 순으로 업종을 이렇게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1등이 뭐냐면 석유화학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유공이라고 석유공사가 제일 큰 회사였잖아요. 이제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은 그것이 3등이고 일본에서 보면은 4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요? 점점점 석유화학 산업은 사양화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설업을 한번 잠깐 볼까요? 중국에서는 2등인데 한국에서는 7등이고 일본에서는 10등입니다. 그러면은 건설업은 급속히 사양화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철강산업 중국에서 3등, 한국에서 5등, 일본에서 8등입니다. 철강산업도 사양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산업은 중국에서는 4등인데 한국에서는 1등이고 일본에서 2등이고 일본에서는 1등입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자동차 산업은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IT 산업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10등인데 한국에서는 1등이고 일본에서는 2등이다. 이렇게 하면은 IT 산업의 이제 사양화의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가 감히 생각했었던 나라가 이제 회사가 뭐예요? 우리가 소니라든지 마시다 전기라든지 도시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됐느냐? 한국의 그 삼성전자가 일본의 6대 전자회사, 마쓰시다, 전기, 도시바 이런 걸 다 합친 거에 시가총액이 3배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일본 전자산업의 총 시가총액하고도 같습니다. 벌써 전자산업은 일본은 완전히 사양화된 산업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독야청청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요,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는 게 세계에서 가장 싼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중국하고 인도잖아요. 가장 품질이 좋은 자동차는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유럽. 그렇잖아요. 왜 벤츠를 타나요? 운전할 때보다 타고 내릴 때가 더 기분이 좋은 게 벤츠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품질 면에서는 벤츠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에 말하면 뭐 제니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릴 때 기분을 생각한다면은 벤츠를 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게 브랜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도 유망한 사람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요새 이제 뭐를 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이 뭔가요?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의 뭐야? 전기 자동차. 이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주식하면은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SK 인노베이션 그게 다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기차 이런 메이커들. 그래서 21세기의 유망 산업 하면은 자동차의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카라고 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잘 나가. 우리나라에 지금 그걸 우리가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그러는데, 이제 동학개미의 반대로 서학개미라고 그러는데,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 주식이 테슬라의 전체 시가총액의 1%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잘 나가는 게 그 수소차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무한 변신을 한다. 그러니까 요새 잘 나가는 그 주식 중에 하나가 그 일진 다이아몬드라든지, 이게 다이아몬드 하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수소차에 관련된 그 주식들이 잘 나가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그래서 자동차의 무한 변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새 재밌는 현상이 있죠. 말하자면은 옛날에는요, 미국의 MBA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일본으로 현장 실습을 갔어요. 세계 최고의 회사 하면은 일본의 토요타, 그다음에 소니, 그다음에 그 미쓰비시 중공업 뭐 이런 데로 갔는데 옛날에 소니로 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삼성전자로 옵니다. 그 삼성전자한테 완전히 패한 소니를 가볼 이유가 없죠. 승자를 보러 와야죠. 옛날에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로 그 MBA들이 실습을 갔던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로 옵니다. 왜? 곧 있으면 떠오르는 태양이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생들이 한국식 경영을 배우러 오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를 전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좀 으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외국 기업들이 한국 벤치마킹은 큽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G사의 총임원들이 한국에 연수를 와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물놀이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라고 하는 이멜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 하면은 뭐냐면은 다이나믹인데, 그게 맞으면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그 다이나믹의 원천이 뭐냐 하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의 사물놀이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김덕수 사물놀이 패를 보고는 저거다. 그래서 야 우리 임원들한테 저 사물놀이를 한번 가르쳐보자 하는 것이 맞으면은 G사의 벤치마킹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미국의 3M이라든지 프루덴셜 그룹이라든지 맞으면 이런 구글 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한국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를 연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세계 미래학회 회장이라고 하는 짐 데이터는 말합니다. 미래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래의 세계는 꿈과 상상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될 텐데 그 드림 소사이어티의 꽃은 한국의 창의 콘텐츠와 바이오 나노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한다면 세계를 말하자면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 짐 로저스는 말하자면 비랜드 엔터프라이즈 회장은 예언을 합니다. 만일 해방이 된다, 이제 해방이 아니라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38선이 곧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투자처로 한국이 부상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북한과 남한의 만남에 거기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가장 극찬을 하는 회사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43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 제2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약 이제 2050년쯤에서 말하자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미국의 1인당 GDP가 약 9만 달러 될 때 한국은 9만 1,683달러 됐을 때 한국은 9만 294달러로 말하자면 세계 일본 영국 다 제치고 2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수명시대 하는데 이거는 회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뇌춘이 더 중요합니다. 뇌를 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너스 강의로 드립니다. 전번에 첫 주에 그 마스크에 대한 강의를 했었던 것 같고 똑같은 이치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늙는 게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치매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100세 수명 시대에 85세 이상이 되면은 치매 환자가 약 40% 정도가 치매를 앓게 된다. 그래서 치매라는 거는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가족을 괴롭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뇌를 어떻게 젊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치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체 그 몸의 에너지의 20%를 뇌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먹는 게 시원치 않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흡수가 시원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무엇을 하느냐? 필요 없는 조직을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뇌 조직 중에 일부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컨설팅을 나가서 이렇게 항상 보면은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뭐를 해요?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조직을 구조조정할 때는 어떤 조직을 구조조정하나요? 지금 돌아가지 않는 조직, 움직이지 않는 조직을 구조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뇌를 구조조정할 때는 어떻게 구조조정할까요? 뇌에서 쓰지 않는 뇌를 구조조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안 걸린다는 얘기는 뭐를 해야 되느냐? 뇌에서 쓰지 않는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사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신은 인간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비슷하게 생긴 건 하는 일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뭐예요? 호두잖아요. 호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호두라든지 하는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게
우선 치매 예방에는 좋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평소에 쓰지 않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뭐를 해요? 요가라는 건 뭐예요? 평소에 쓰지 않는 몸의 부위를 쓰는 거잖아요. 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인간의 뇌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뇌는 뭐 하는 것이냐? 말하자면 이과적인 뇌라고 우선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우뇌는 문과적인 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과분들 보면은 숫자 개념이 없잖아요. 그건 좌뇌가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적 개념이 없는 거는 이과 출신들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좌뇌는 있는데 우뇌가 발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우뇌를 발전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고 문과생들은 좌뇌를 발전시키는 운동을 해야 그게 공평하게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외형이라고 자기 자신은 문외형이다. 나는 문과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구구단부터 하셔야 돼요. 1은 1, 2는 4, 2, 3은 6, 2, 4, 8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외우셔가지고 말하자면 숫자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시면 시간 나시면 뭘 하는 게 좋아요? 고스톱을 치셔가지고 점수 계산을 해야 이 숫자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고스톱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는 게 운외형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나시면은 인도의 베다 수학을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 편으로 다음 주에 인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다 수학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때 베다 수학 책을 사다 놓고 공부를 하시면서 좌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거는 조금 돈이 있으시면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1,000만 원 정도만 주식 투자하시면은 좌뇌 발달을 굉장히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 계산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돈이 붙으면은 절실해지니까 계산을 잘하죠. 그 다음에 이과 출신들은 뭐를 하시느냐? 조선 왕조, 왕명, 이게 대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런 것들을 외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갸, 거겨하고 가나다 이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화투, 고스톱을 치지 말고 화투 왜 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손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운의 훈련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이제 이과 출신이니까 제가 지금 시작한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왕릉 40기를 방문하면서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 그 왕릉이 총 42기가 있는데 2기는 북한에 있고요. 40기가 남한에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손자 손녀애들 수업도 안 하고 걔네들 놀고 있으니까 걔네들 데리고 말하자면 40기를 다 돌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그 친분도 가까워지고 할아버지의 실력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걔네들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왕조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나중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쪽에 한두 건의 그 왕릉 얘기도 아마 시간 있으면 들려드릴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걸린다고 했을 때는 예쁜 치매를 걸리는 방법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치매를 걸리면은 막 며느리 욕하고 막 그런 그 시어머니들을 보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뇌가 있는데 기억을 하는데 며느리가 잘해준 거는 기억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뇌는 구조조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위는. 그런데 밥 안 준 거는 맨날 되새기니까 그 뇌는 살아있으니까 그 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남이 내한테 잘해준 거는 싹 없어지고 잘못한 것만 남으니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나쁜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예쁜 치매가 되려면 어떡하라고 하시라고요? 예쁜 기억, 예쁜 추억만 계속 생각하시고 좋은 그림, 좋은 추억, 좋은 사진 이런 걸 맨날 보시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 만일 치매가 걸려서 조직이 구조당하더라도 좋은 생각하는 뇌 부위는 살아남고 나쁜 생각하는 뇌는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좋은 생각만 하게 되죠. 참 저는 그 행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참 다행스러운 게 저희 장모님은 예쁜 치매가 되셔가지고 좋은 생각, 좋은 기억, 좋은 추억만 가지고 계시고 남에게 나쁜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마다하면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만일 치매를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만에 최악의 경우에는 예쁜 치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서울은 학교다 해가지고 서울중구청과 손농문화포럼이 협력해서 만드는 동네 배움터에서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만든다 해서 다음 주는 3주차는 인도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미래를 찾는다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금 너무 중언부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이게 이제 그 인터넷 강의가 조금 무르익을수록 제대로 될 거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어쨌든 다음 주는 인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